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제 나의 일은 이제는 무릎도 시리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는 평범한 할머니가 다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아들 정민수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까지 살았어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고 장가도 보냈으니 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가게도 정리하고 남편이 남겨준 이 작은 빌라에서 연금과 그동안 모아둔 쌈짓도 놈으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면서요. 제 삶은 참 단조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남편 사진을 한번 쓸어보고 혈압 약한 알을 물과 함께 삼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아침 드라마를 보다가 동네 노인정에 나가 할머니들과 화투패를 몇 번 뒤적이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민수는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기 힘들었어요. 전화로나마 목소리 들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했고요. 그래도 며느리 이 현지가 참 싹싹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전화를 하고 주말에는 자기가 만든 반찬이라도 싸들고 들려주니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민수 씨랑 같이 갈게요. 아버님 좋아하시던 갈비찜 좀 해가려고요. 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지친 제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했어요. 제게는 남편이 남긴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 지금은 허허 벌판이나 다름없는 곳에 있는 땅 한 떼기였죠. 젊었을 적 남편이 노후에 작은 집을 짓고 텃밭이나 가꾸며 살자고 빚까지 내서 사둔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남편은 훌쩍 제 곁 뚫때 났고 그 땅은 20년 넘게 제게 애놀단지였습니다. 개발은커녕 사람 하나 지나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라 팔리지도 않았고 해마다 꼬박꼬박 나오는 세금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죠. 민수는 몇 번이고 그 땅을 팔아버리라고 성화였어요. 어머니,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세금만 나가잖아요. 헐값이라도 좋으니 그냥 처분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단순한 땅이 아니라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자 추억이 깊은 장소였거든요. 가끔 버스를 몇 번씩 갈아 타고 그 땅에 찾아가 우두커니 앉아 있다. 오면 마치 남편을 만나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노인정에서 돌아와 소파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는데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깼어요. 받아보니 노인정에서 같이 화투치는 방여사였습니다. 목소리가 어지나 흥분했던지 귀가 다 아플 지경이었죠. 영수가, 너 지금 텔레비전 뉴스 좀 봐봐. 빨리, 무슨 일인데. 그래, 방여사. 나 지금 막 잠 깼어. 아이고, 잠이 문제야. 너네 땅, 그 외에 네 남편이 남겨줬다는 그 땅 말이야. 거기 대박 났어. 방여사의 성화에 모시겨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돌리자 뉴스에서는 연일 떠들썩한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그 부지에 제 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앵커는 그 지역 땅값이 하루밤 사이에 10배, 20배가 뛰었다며 그야말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애놀단지 취급만 받던 그 쓸모없는 땅이 금사라기 땅이 되었다니. 어하니 벙벙해서 한참을 멱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낡은 휴대전화가 잠시도 쉴 틈 없이 울리기 시작한 것은 처음 들어보는 부동산 이름, 건설사 이름,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사람들까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제 땅을 팔라며 천문학적인 액수를 불렀어요. 제가 평생 만져보기는커녕 구경도 못 해본 영이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든 큰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어 제 볼을 몇 번이나 꼬집어 봤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 이런 큰 선물을 남겨주고 갔나 싶어 남편 사진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던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방 여사보다 더 흥분한 목소리였죠.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우리 땅 대박 났어요. 어머니, 민수야, 나도 방금 들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긴요? 하늘이 우리를 도운 거죠.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그리로 갈게. 누구 전화도 받지 말고,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말고, 딱 기다리세요. 아셨죠? 민수는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민수가 과일이며 한입녀 양손 가득 무언가를 사들고 헐레벌떡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명절에도 빈손으로 오던 녀석이 저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온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숨을 헥헥거리며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은 평소와는 무언가 달라 보였어요. 기쁨과 흥분 그리고 제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뒤섞인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고생 끝났어요. 이 땅만 잘 팔면 어머니 평생 휠체어 타고 다니셔도 될 만큼 편하게 모실 수 있어요. 아이고, 무슨 휠체어야. 나는 아직 정정하다. 그만큼 이제 호강시켜 드린다는 말이죠. 제가 다 알아봤는데 이거 그냥 아무한테나 팔면 절대 안 돼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머니 같은 분들 등쳐먹으려고 눈에 불을 켠 놈들이 득실거린다고요. 민수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아주 정직하고 능력 있는 부동산 전문가가 있다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다른 부동산에서 오는 전화는 무조건 사기니 봐지도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다군요. 제가 내일 그분이랑 같이 올게요. 아마 최고의 가격을 제시할 겁니다.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마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다 어머니 편하게 모시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식이 저를 위한다는데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평생 속만 썩이던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제 뱃속으로 나온 자식이니 믿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이 선을 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땅을 팔라고 성화하던 녀석이 왜 하필 자기가 아는 사람하고만 거래해야 한다고 저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아들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탐욕의 그림자를 그때의 저는 애써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였나 보다. 그렇게 믿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이었는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밀려드는 전화벨 소리와 아들의 흥분된 목소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던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모든 비극은 그렇게 장밋빛 희망의 얼굴을 하고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밤새 뒤척인 탓에 온몸이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아들이 보여준 그 번들거리는 눈빛이 자꾸만 아른거려 마음이 불편했죠. 제가 평생 알던 제 아들이 아닌 것 같다는 낯선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식이 부모 위한다는데 내가 괜한 생각을 하는 거지. 큰돈이 갑자기 생긴다니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게야. 그렇게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는데 아침 식사도 마치기 전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아들 민수가 어제 말했던 그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과 함께 들이닥쳤어요. 어머니, 이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최 실장님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세요. 민수의 속개로 고개를 꾸덕 숙이는 최 실장이라는 남자는 딱 봐도 번지르르한 인상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빗어 넘겼고 몸에 착 감기는 비싼 양복에 번쩍이는 구두까지. 손목에는 제 빌라 한 채 값은 되어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죠. 그는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민수 대표님 같은 효자를 두셔서 정말 든든하시겠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민수는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서 최 실장을 소파 상석에 앉히고는 자기는 주방으로 달려가 찬물이라도 내온다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평소 제게 물 한 잔 스스로 떠다 마신 적 없던 녀석이었는데 말입니다. 최 실장이라는 사람은 가방에서 서류철과 노트북을 꺼내더니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봐도 뭐가 뭔지 모를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 그리고 개발 조감도 같은 것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 소유하신 이 땅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정보 발표 직후인 지금이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거죠. 이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매수자들도 지금은 경쟁적으로 달려들지만 조금만 지나면 옥석을 가리려 들거든요. 그의 말은 청산유수 같았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를 섞었지만 묘하게 사람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었어요. 그는 지금이 아니면 이 기회를 놓친다는 점을 몇 번이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시한 가격은 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금액이었어요. 어제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로 제시했던 금액들보다도 조금 더 높은 액수였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머니? 저희가 연결해드릴 매수자는 자금력이 아주 탄탄한 곳이라 계약 즉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일주일 내로 잔금까지 모두 치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조건은 저희 말고는 어디서도 제시하지 못할 겁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민수가 제 팔을 툭 치며 속삭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이 조건이면 최고예요. 다른 놈들은 계약금만 걸어놓고 몇 달씩 시간 끄는 경우도 허다하대요. 그러다 계약 파기되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거고요. 최 실장님만 믿으면 돼요.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들렸습니다. 최고의 가격, 가장 빠른 정산,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저는 선택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땅. 우리의 꿈이 담긴 땅을 이렇게 단 몇십 분 만에 결정해버려도 되는 걸까? 조금만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 말에 최 실장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굳은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인자한 미소를 되쳐주며 말했죠. 물론입니다. 어머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건은 오늘 내일까지가 유효합니다. 저의 쪽 매수자도 많이 한 기다려줄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요.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사실상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어요. 그때부터 민수의 본격적인 재촉이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에 한 번 골로 전화해서는 결정했냐고 닥달을 하더군요. 어머니,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최 실장님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어요. 제가 다 확인했다니까요. 민수야, 그래도 이건 너무 큰일이잖니.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마음의 준비는 무슨 마음의 준비요. 동별랑 맞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제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사업 때문에 좀 힘들어요. 이번에 이 땅 팔아서 들어오는 돈으로 급한 불도 끄고 사업도 확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어머니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주저하시면 저 정말 힘들어져요. 아들은 결국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위한다는 말 뒤에는 자신의 이익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서운한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힘들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걸까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매몰차게 외면할 수가 없었어. 그렇게 며칠을 고민으로 지새우던 주말이었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어머님 저 현지예요. 하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 현지였어. 양손에는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는 갈비찜과 나물 반찬이 들려 있었죠. 며느리를 보니 긴장이 탁 풀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현지는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결국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갑자기 땅값이 오른 이야기, 매일 같이 찾아와 닥달하는 민수 이야기, 오늘 내일 안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최 실장이라는 사람 이야기까지 전부요. 현지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어머님 아버님 추억이 긴든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이 오가는 일인데 당연히 신중해야죠. 민수 씨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네요. 민수는 자기가 힘드니 나보고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마음이 약해져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님, 그럴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부동산 오래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 통해서 이 근처 시세가 정말 어떤지, 그리고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조건이 정말 최선인지 한번 알아보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약속하지 마시고 며칠만 시간을 덮으세요. 정급하게 물어보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와야 한다고 둘러대세요. 아셨죠? 현지의 차분하고 또 부러지는 말의 안개속처럼 뿌옇던 제 머릿속이 조금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현지 말이 맞. 내 아들 말만 믿고 덜컥 도장을 찍을 일이 아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지. 저는 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가. 너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별 말씀을요. 어머님 가족이잖아요. 현지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을 수 있었어.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어요. 저녁 8시간 넘은 시간 다짜고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수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와 빨간 인주가 들려 있었어요. 최 실장님이랑 방금 통화했는데 내일 아침까지 결정을 안 하면 이 계약 없던 걸로 하겠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채간다고요. 더 이상은 못 기다려요. 지금 도장 찍으셔야 합니다. 민수는 제 앞에 계약서라고 쓰인 서류를 탁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억지로 도장을 쥐어주려 했어요. 그의 눈은 무섭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아들의 그 광기 어린 모습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가 내민 계약서와 제 손에 들린 도장만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성화에 떠밀려 저는 하마터면 도장을 찍을 뻔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은 며느리 이현지의 목소리였어. 어머님,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버져야 해요. 몸이 아프다고라도 둘러대세요. 그래, 현지 말을 들어야 한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아이고, 민수야, 나 속이 너무 안 좋다. 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식은 땀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속이 울렁거리는 기분이었어요. 제 연기가 통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급체를 한 걸까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을 본 민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모르겠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저는 소파에 쓰러지듯 기댔습니다. 민수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제 건강에 대한 걱정보다는 눈앞에 계약이 틀어질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이 더 크게 어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계약이고 먹어 지금은 못하겠다. 나 좀 쉬어야겠어. 너는 그만 가봐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민수는 입맛을 쩝쩝 다으며 어쩔 수 없다는 듯 물러섰습니다. 아, 진짜 하필이면 지금. 알았어요. 어머니, 그럼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올게요. 내일은 정말로 찍으셔야 해요. 그는 마지막까지 으름장을 놓는 것을 잊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민수가 떠나자마자 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현지는 전화기 너머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거든요. 어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빨리 알아볼게요.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주무세요. 그날 이후 현지는 제 눈과 귀 그리고 머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현지는 나중에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날 밤 현지는 집으로 돌아온 민수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민수는 평소와 달리 서재에 틀어박혀 밤늦도록 무언가를 했고 자꾸만 안절부절 못하며 담배를 피워댔다고 해요. 현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회사에 출근한 틈을 타 현지는 조심스럽게 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죠. 현지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저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책상 위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현지의 눈은 책상 맨 아래쪽 잘 쓰지 않는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무언가를 숨긴다면 분명 저런 곳일 거라고 생각했대요. 현지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낯선 파일 홀더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타이탄 개발 사업 계획 아니라고 적힌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현지는 가슴이 쿵쿵 거리는 것을 느끼며 서류를 넘겨보았다고 합니다. 그 계획하는 재당이 포함된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하던 의류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고 사업 주체인 타이탄 개발이라는 회사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더욱 수상한 것은 작은 조달 계획 부분이었습니다. 토지 매입 비용 항목 아래에 그의 버금가는 거액이 컨설팅 및 자문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지급될 회사 이름은 MS 프렌드였습니다. MS 민수현지는 민수 이니셜을 따서 만든 유령 회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이 제 남편이 저를 상대로 끔찍한 사기를 꾸미고 있다는 심증이 굳어지는 순간이었죠. 현지는 그 서류들을 전부 휴대폰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현지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민수는 현지가 주방에 있는 것을 모르는지 목소리를 높여가며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 실장님 일 처리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꾸 시간을 끄시는데 이러다 다른 놈들이 채가면 우리 계획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나 말했는지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감탱이가 남긴 땅이라 애착이 있는지 자꾸 뜸을 들인다고요. 이중 계약서 준비는 다 됐죠.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원본은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으니 도장만 받아내면 바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약속대로 제 개인 법인 계좌로 보내주세요. MS 프렌드 아시죠? 세금 문제도 있으니 그쪽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고요. 이중 계약서
원본은 내가 보관, 수수료 MS 프레 그 몇 마디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현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남편이 자신의 아이들의 아버지가 늙은 어머니를 상대로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웠는지 비로소 전부 알게 된 것입니다. 현지는 주방 식탁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막아야 했습니다. 저를 그리고 수수료를 파멜로 몰고 가는 민수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현지는 잠든 민수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진실을 밝혀내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요. 저를 구하기 위한 면을 위해 외로운 싸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지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목소리와는 달리 다급함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지금 잠시 댁으로 가도 될까요? 민수 씨는 오늘 아침 일찍 지방 출장 간다고 나갔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현지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초인종 소리와 함께 현지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현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현지는 식탁에 앉자마자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수의 서재에서 발견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베란다에서 여드른 통화 내용까지. 어머님 민수 씨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어머님 땅을 헐박새 팔아넘기고 그 차액을 자기가 챙기려는 속셈이에요. 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무언가가 세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뱃속으로 나온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가, 너가 뭘 잘못 본 거겠지. 설마 민수가 나한테 어머님 저도 그러길 바랐어요. 하지만 이게 증거예요. 현지는 제게 휴대폰으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이탄 개발 사업 계획 안이라는 제목 아래 제 땅의 위치가 정확히 표시된 지도와 함께 MS 프렌드라는 회사로 지급될 거액의 컨설팅 수수료 내역이 선명하게 보였어. 그리고 현지가 설명해준 이중 계약서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최 실장이라는 사람과 짜고 저에게는 시세보다 조금 낮은 금액이 적힌 가짜 계약서를 보여주고 도장을 받아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로 진짜 개발 회사와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 저에게는 50억에 판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100억에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액 50억은 아들 민수와 최 실장 일당이 컨설팅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나누어가는 치밀하는 사기 계획이었어요. 민수가 제게 그토록 재촉하고 다른 부동산은 쳐다보지도 못하게 막았던 이유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눈을 가리고 제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겁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셔야 해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우리가 이걸 막아야 해요. 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지만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음. 내 아들이 저지른 잘못이지만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어미로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막아야지. 안 막고 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우선 증거가 더 필요해요. 어머님 민수 씨가 원본은 내가 보관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마 그 진짜 계약서 원본을 자기 서재나 개인 금고 같은 곳에 숨겨 넣을 거예요. 그걸 찾아야 해요. 그게 있어야 이 사기극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현지는 그날부터 탐정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인터넷을 통해 민수가 언급했던 타이탄 개발과 최 실장의 뒤 조사를 했어요. 타이탄 개발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신생 회사였지만 최근 개발 호재 지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며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던 회사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계약을 종용받았고 교묘한 계약서 조항 때문에 나중에 사실을 알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최 실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검색하자 부동산 사기 관련 커뮤니티에서 그의 이름을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번지를 한 외모와 현란한 말솜씨로 노인들에게 접근해 사기를 치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건의 사기 전과도 있었고요. 모든 정보가 아들 민수가 사기꾼들과 한패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민수가 숨겨놓은 진짜 계약서를 찾는 것이. 하지만 민수가 지방 출장에서 돌아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현지는 초조해졌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민수 씨 서재를 뒤져봐야 할 것 같아요.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일 민수 씨가 돌아오면 분명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님 도장을 받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하네. 아가 그러다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너무 위험하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조심해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저 민수 씨가 전화하면 계속 몸이 안 좋다고 도저히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만 말씀하세요.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셔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현지가 무사히 증거를 찾기만을 그리고 이 끔찍한 악몽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제 아들은 괴물이 되어 있었고 그 괴물과 싸우는 것은 가녀린 제면을 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소리가 마치 제 심정을 대변하는 것처럼 처절하고 길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위태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은 칠을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이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만이 이 세상에 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는 듯 했어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저는 수십 번 더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당신이 남긴 이 땅 때문에 우리 아들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 없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인잔 미소만 짓고 있었죠. 그 미소가 오늘따라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이런 골치 아픈 땅 대신 당신이 내 곁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어나 싶었는데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민수가 시뻘건 눈을 하고 제게 달려들어 도장을 빼앗아가는 꿈이었어요.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제 맛대로 쿵쿵 거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잠을 청할 수 없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혈압약부터 찾아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쓰러지겠다 싶었어요. 아침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현지가 시킨 대로 아직도 몸이 좋지 않아 꼼짝도 못하겠다고 둘러댔어요. 어머니 아직도 편찮으세요? 어제 병원이라도 다녀오시지. 그러셨어요. 어지러워서 나갈 수가 없었다. 오늘은 좀 누워 있어야겠다. 그러니 너도 올 생각 말. 아니 어머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최 실장님이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죽이라도 사들고 갈 테니 잠깐만이라도 얼굴 좀 봬요. 도장만 찍으면 바로 병원으로 모실게요. 네, 아들의 목소리에는 제 건강에 대한 걱정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계약 도장 돈 생각뿐이었죠. 저는 그 이기심에 치가 떨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제 생각 좀 해주세요.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제가 2배, 3배로 효도할게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 정말 사업 다 망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등등 협박과 애원이 뒤섞인 문자들이 제 nak은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차마 그 문자들을 끝까지 읽을 수가 없어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시각 현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현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새벽 2시가 넘어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7일 같은 어둠 속에서 현지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민수의 책상 주변을 사사치 뒤지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울리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 신경의 곤두서는 피 말리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현지는 민수가 평소에 사용하는 서랍과 책장을 모두 열어보았지만 계약서로 보이는 서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분명히 원본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대체 어디에 숨긴 거지? 현지는 초조해졌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눈앞이 침침해졌다고 해요. 그때 현지의 눈에 띈 것이 바로 민수의 노트북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에 노트북에 암호를 걸어두고 현지가 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죠. 혹시 현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암호 입력창에 현지를 가로막았습니다. 현지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쓸만한 암호가 무엇일까? 자신의 생일, 아들의 생일, 결혼 기념일. 현지는 생각나는 모든 숫자 조합을 입력해 보았지만 노트북은 무정하게도 암호가 틀렸습니다. 하라는 메시지만을 띄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시도할 수 있는 횟수도 몇 번 남지 않았어요. 여기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현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의 사업자 등록 번호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자부심이 유별났고 특히 자기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며 얻은 그 번호를 행운의 숫자처럼 여기곤 했습니다. 현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업자 등록 번호 10자리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기적처럼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곧바로 파이 탐색기를 여러 계약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파일들 속에서 현지의 눈을 사로잡은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최종 진짜 계약서라고 저장된 한글 파일이었습니다. 파일 명부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현지는 마우스를 더블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현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봤던 각자 계약서와는 양식부터 다른 훨씬 더 상세하고 복잡한 내용의 진짜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맘의 대금이었어요. 민수가 제게 보여준 각자 계약서에는 맘의 대금이 50억 원으로 적혀 있었지만 그 진짜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무려 미기 제 평생 구경도 못 해볼 70억이라는 돈이 제 아들과 사기꾼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예정이었던 겁니다. 계약서 마지막 장에는 더욱 기가 막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매수인인 타이탄 개발이 맘의 대금 20억 원과는 별도로 컨설팅 및 자문용 협비 명목으로 30억 원을 MS 프렌드에 지급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그 30억은 민수가 온전히 혼자 챙기는 돈이었죠. 결국 제 아들은 제 땅을 팔아 무려 100억 원이라는 돈을 손에 쥐려 했던 겁니다. 현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다고 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죠. 현지는 그 계약서 파일 전체를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고 모든 페이지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파일을 USB에 복사하기까지 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현지는 새벽 5시가 다 되어서야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침 민수가 지방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서자마자 현지는 제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지의 계획은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민수가 현지에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출장이 취소되었다며 오늘 안에 어머니의 도장을 받아야겠으니 자기가 먼저 어머니 댁에 가 있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현지, 너는 장모님 댁에 잠깐 들렸다 와. 오늘 저녁은 다 같이 외식하자. 내가 크게 한턱 쏠게. 민수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들떠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계획이 성공 직전에 와 있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였죠. 현지는 심장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저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알려야 하는데 민수가 먼저 도착해 저를 압박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지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았다고 저희 집 주소를 외쳤어요. 기사님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하지만 출근 시간이 막 시작된 도도는 차들로 꽉 막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의 마음은 다 들어갔죠. 휴대폰 배터리는 간밤에 증거를 옮기느라 거의 다 닳아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지금 집 앞으로 가고 있어요. 최 실장님도 같이요. 오늘 정말 끝내야 해요. 아픈 건 알겠지만 5분이면 되니까 잠깐만 얼굴 보여주세요. 저는 안 된다고,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소리쳤지만 아들은 막무가 내었습니다. 곧이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민수와 최 실장이 당연하다는 듯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어제와는 달리 아주 평온해 보였어요.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하지만 이 일만 마무리하면 제가 국내 최고의 병원에 모시고 가서 종합검진 싹 받게 해드릴게요. 민수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으며 살갑게 말했습니다. 최 실장은 익숙하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바로 어제 봤던 그 가짜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님 오래 고민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어머님은 이제 돈 걱정 없이 평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최 실장의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제 귀가를 파고 들었습니다. 저는 흔들렸어요. 현지가 무언가를 알아보고 있다고는 했지만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오해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아들이 설마 나를 속이겠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하게 되는 건 아닐까? 제 마음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뭘 망설이세요? 저 못 믿으세요? 이 아들이 어머니 등쳐먹기라도 할 것 같아요. 민수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내 아들인데 내가 의심하면 안 되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제 눈에는 마치 핏물처럼 보였어요. 도장을 들어 계약서 위 제 이름 옆에 있는 네모난 칸으로 가져가는 그 찰나의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에 들린 묵직한 옥도장이 하얀 계약서 용지를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들 민수의 강한 손아귀에 이끌려 움직이는 꼭두각시의 손이었죠. 붉고 진득한 인주가 묻은 도장면이 제 이름 석자 옆에 네모난 칸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질근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이제 더는 버틸 힘이 없나 봐요.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다 마치 치타가 달려오는 것처럼 누군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미친 듯이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번의 실패음이 들리더니 이내 디딜이 가는 익숙한 해제음과 함께 현관문이 거의 부서질 듯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온 것은 머리는 산발이 되고 이마와 콧등에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제 며느리 현지였습니다. 현지는 문 앞에 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처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절대 찍으시면 안 돼요. 그 한마디는 마치의 고요한 연못에 떨어진 거대한 바위 덩어리처럼 거실의 모든 공기를 뒤흔들고 갈랐습니다. 저와 민수 그리고 최 실장의 시선이 모두 일제히 현지의 궤로 향했죠. 제 손은 허공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당혹감과 경악, 그리고 제어할 수 없는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어요. 김현지,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장모님 댁에 가 있으라고 했잖아.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뛰어들어.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지에게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게 다가와 제 손에 들린 옥도장을 강하게 채워 테이블 위로 던져버렸어요. 당,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도장의 테이블 위를 굴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 추악한 연극의 끝을 알리는 공원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 계약 사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요. 뭐 사기라니? 아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 인간들 전부 한패예요. 어머님, 평생의 재산을 헛값에 가로채려고 작당한 아주 질 나쁜 사기꾼들이라고요. 현지는 손가락으로 민수와 최 실장을 번갈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최 실장의 번지를 하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는 듯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민수는 현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어머니 현지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헛꽃을 보나 봅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 아내가 좀 아파서요. 민수는 마지막까지 주변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면서까지 말이죠. 저는 그 모습에 치가 떨렸지만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헛꽃이라고, 이게 헛꽃으로 보여. 당신이 아말로 눈 똑똑히 뜨고 봐. 이 사기꾼. 현지는 민수의 손을 짐승처럼 뿌리치고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몇 장과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거실의 커다란 텔레비전과 연결했어요. 잠시 후 텔레비전 화면에 문서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이게 진짜 계약서예요. 이 사람들이 어머님께 보여준 건 금액을 절반 이하로 줄여놓은 가짜 계약서고요. 진짜 계약서에 적힌 맵의 대금은 50억이 아니라 20. 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는 확신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텔레비전 화면과 테이블 위에 놓인 가짜 계약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진짜 계약서에는 맵의 대금 1금 2비 김의 기십억 원 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제 심장이 바닥으로 콩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죠. 그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어머님, 이 MS 프렌드라는 회사, 당신 아들 정민수가 만든 유령 회사예요. 이 회사로 컨설팅비 명목으로 30억을 따로 챙기기로 했더라고요. 당신 아들이 어머님 땅 팔아서 무려 100억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이 모든 일을 꾸민 거라고요. 어머니를 놓친 내라고 부르면서 이 사기꾼들이랑 작당 모의한 대화 내용도 여기 다 있어요. 현지는 민수와 최 실장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화면에 띄웠습니다.
놓친 내가 자꾸 뜸을 들인다. 내일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시계의 아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차가운 단어들이 제 눈을 파고들었어.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마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얀 종이장처럼 질려 있었고 굵은 땅팡을 이마를 타고 턱 밑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하얀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최 실장이라는 작자는 이미 상황 파악이 끝났는지 슬금슬금 현관 쪽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오해신 것 같은데 저는 정 대표가 하자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딜가 현지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기꾼은 경찰서에나 가야지. 당신 이름 최철민 맞지? 사기 전과 산범. 이번에도 또 무거운 노인 등쳐서 한모 챙기려 하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법이 심판해야지. 현지의 말에 최 실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신상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환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사기꾼이라는 사실, 그 사기의 대상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 그 끔찍한 진실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큰 충격의 슬픔이라는 감정마저 마비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다리가 아닌 것처럼 후들거렸지만 애써 힘을 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각자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제 아들의 탐욕과 배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 종이 뭉치를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아들 민수가 보는 앞에서 온 힘을 다해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차악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던 민수가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수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아이처럼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한 돌처럼 굳어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싸늘한 눈으로 바닥에 엎드린 제 아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부터 들려오던 힘이 한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지가 택시 안에서 꺼져가는 휴대폰으로 신고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경찰의 등장은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마지막 막을 알리는 무자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민수의 변명과 최 실장의 고함, 그리고 현지의 날카로운 외침이 거짓말처럼 먹고 그 자리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피고 인석에 선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있던 민수와 현관문 앞에서 굳어있던 최 실장은 문틈으로 들어서는 제복의 사내들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동공이 공포와 절망으로 급격히 확장되는 것을 저는 바로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사기미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신고자가 김현지 심아지시죠. 중년의 노련해 보이는 형사가 낳고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환돈에 휩싸인 제 집안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듯 했어요. 현지는 조금 더 흐트러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저기 있는 제 남편 정민수와 저 사람 최철민이 한패입니다. 제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하고 사기를 쳤습니다. 증거는 여기 전부 있습니다. 현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경찰에게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즉 진짜 계약서가 담긴 USB와 휴대폰 속에 수많은 증거 사진들을 침착하게 건넸습니다. 형사는 현지의 휴대폰 화면에 띄워진 두 개의 계약서를 비교해보고 최 실장과 민수가 나눈 대화 내용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할 필요도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민수와 최 실장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정민수 씨 그리고 최철민 씨 두 분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저희와 서까지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의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라도 놓아버린 듯 제게 귀여우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 최 실장이라는 놈이 제 사업이 어려운 걸 알고 접근해서 저를 꼬드긴 거예요. 어머니 재산만 가로채면 다 해결해 준다고 해서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어머니 제발 좀 들어보세요. 전 정말 속은 거예요. 모든 것을 최 실장의 탓으로 돌리려는 비겁하고도 유치한 변명이었죠. 그의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최 실장은 그 말에 기가 막힌다는 듯 민수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먼저 연락해서 이 모든 계획을 짜고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게 누군데 네가 네 늙은 어머니는 구슬리기 쉽다고 도장 하나 받아오는 건 일도 아니라고 큰 소리 쳤잖아. 그들의 추악한 통로전이 오가는 것을 경찰은 그저 무표정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 평생 잊지 못할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덜컥하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 한 형사가 민수의 손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우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에 그대로 박혀버리는 듯 했어요. 제 아들이 제 눈앞에서 진짜 죄인처럼 무력하게 포박당하고 있었습니다. 은색 수갑이 민수의 손목을 조이는 순간 녀석의 마지막 자존심과 어미와의 인연,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평생 어머니 발 씻겨드리면서 살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경찰한테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네, 어머니. 민수는 경찰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가면서까지 제 이름을 부르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제 아들의 저런 처절하고 비굴한 모습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날카로운 칼로 베어내는 것처럼 아려왔어요. 제 손으로 낳고 기른 자식인데 어미 된 마음에 어찌 아프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지금 저 애처럼 모습에 동정심을 느끼고 마음이 약해지면 이 아이는 평생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할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는 고통스럽더라도 스스로 오롯이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미로서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민수와 최 실장이 경찰에 연행되고 요란했던 소동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자 텅 빈 거실에는 저와 현지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산산조각 나버린 제 마음 같았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억지로 참고 있던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아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자초한 것만 같은 제 자신에 대한 한심함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흐흐흥,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여보, 미안해요. 내가 민수를 잘못 키웠어.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런 제 곁으로 현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에 저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민수를 키우며 겪었던 서둠시장 좌판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던 고된 날들,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에, 기쁨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동네 잔치를 벌이며 기뻐했던 일, 그리고 장가 보내던 날의 뿌듯함까지 그 모든 세월의 끝이 결국 아들의 배신과 눈물이라니 너무나도 허물하고 비참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탈진한 사람처럼 소파에 기대 있는데 현지가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제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현지의 눈가도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한없이 단단하고 깊었습니다. 아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내 아들 손에 모든 걸 잃고 지금쯤 이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구나. 이 늙은이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뻔했어. 그러자 현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세게 울렸습니다. 피를 나눈 아들은 저를 배신하고 제 재산을 노렸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는 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는 흉줄이라는 형식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믿음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 가족이지. 너는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하늘이 내게 보내준 내 진짜 딸. 저는 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가녀리지만 단단한 그 몸을 안고 저는 다시 한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아까워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젊음과 슬픔의 눈물이 아닌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뒤섞인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폐허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백억짜리 땅도 그 어떤 재산도 아닌 바로 제 곁 든든하게 지켜줄 진짜 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현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색하고 불편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애트넷문 여가 되었습니다. 경찰차가 멀어지고 요란했던 사이렌 소리가 동네의 소음 속으로 완전히 스며든 뒤에야 우리 집에는 비로소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무겁고 서늘한 침묵이었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제 몸을 위태롭게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끈마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 위로 쓰러지듯 주저앉아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모습이 꼭 산산조각 나버린 제 인생의 조각들 같아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이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나면 평소와 다름없는 지루한 아침이 저를 맞이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어머님, 제 곁으로 다가온 현지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몸에 닿는 순간 억지로 틀어막고 있던 눈물샘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우는 법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저 흑흑 하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한참을 울었네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아들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한심함이 한데 귀엄켜 뜨거운 눈물이 되었소 다져내렸습니다. 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를 달래듯 제 등을 묵묵히 쓸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현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을 놓고 있는 사이 현지는 널브러진 계약서 조각들을 말끔히 쓸어담고 어지럽혀진 거실을 언제 그랬냐는 늦게 끝하게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이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잣죽을 쑤어 제 앞에 내밀었죠. 어머님 뭐라도 좀 드셔야 해요. 속이 텅 비면 더 아프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세요. 목구멍으로 무언가를 넘길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숟가락 하나 드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깃 하나 없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며느의 얼굴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현지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이륙여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죽을 몇을 떴어요. 역시나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걱거리는 느낌뿐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현지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제 얼굴과 손을 꼼꼼히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 시간 현지는 당연하다는 듯 제 옆에 이부자리를 펼습니다. 어머님, 오늘 밤은 제가 같이 잘게요. 혼자 계시면 무서우실 것 같아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며 잠을 청했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만 껌뻑이고 있는데 뒤척이는 제게 현지가 나지막이 물었어요. 어머님 민수 씨가 원망스러우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원망스럽지 내 뱃속으로 나온 자식이 이 늙은 어미를 상대로 그런 끔찍한 짓을 꾸몄는데 어떻게 원망스럽지 않겠니? 세상에 어떤 어미가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아이가 왜 그렇게까지 변해버렸을까 하는 생각이야. 내가 뭘 잘못 가르친 걸까? 아비 없이 자란 서름이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돈 하면서 악착같이 산 모습을 보여줘서 아이가 돈을 최고로 여기게 된 걸까? 모든 게 다 내 탓 같아서 그게 제일 무섭고 고통스럽구나. 제 말에 현지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제 손을 찾아 꽉 잡아 주었습니다.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민수 씨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잖아요. 가난하다고 모두가 도둑질을 하는 건 아니고 힘들다고 모두가 남을 속이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의 몫이에요. 어머님은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홀로 민수 씨를 키워내셨잖아요. 그러니 더는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무너지시면 안 돼요. 저희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살아서 보란 듯이 이겨내야죠. 현지의 위로에 제 가슴 속에 얼음처럼 단단하게 뭉쳐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가 피를 나는 아들보다 더 깊이 저를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동이 틀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민수의 어릴 적 모습들, 현지가 기억하는 남편으로서의 민수의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요. 그 밤을 기점으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곁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내 딸 현지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폭풍의 진짜 후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어난 사건은 경찰 조사를 통해 언론에 알려졌고 인터넷 뉴스 사회면에 작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배극대 땅 사기극 친아들 구속, 마가성건 며느리의 용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죠. 기사가 나가자 온 동네가 저희 이야기로 들썩였습니다. 현지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인터넷을 보지 못하게 했지만 세상의 소문까지 막을 수는 없었죠. 며칠 뒤 꼭 필요한 물건이 있어
용기를 내어 시장에 나갔습니다. 저를 알아본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 제 등 뒤에 와서 꽂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게 다가와 아주머니 힘내세요.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라며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어떻게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내나 찌찌 독한 노인네야. 그러게 말이야. 돈이 피출도 몰라보고 그런 말들이 비수가 되어 나라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푹 숙인 채에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비난하는 것만 같았고 문 밖으로 나서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런 저를 세상 밖으로 다시 이끌어준 것은 현지였습니다. 현지는 외출복을 챙겨와 제게 억지로 입히고는 제 손을 잡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고개 숙이지 마세요. 죄 지은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에요. 어머님은 당당해지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저랑 같이 나가서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 예쁜 옷도 한번 사입으세요. 현지는 제 팔짱을 끼고 보란 듯이 동네에서 가장 번호한 거리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를 향한 수군거림이 들려오면 현지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려는 듯 그들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쏘아주었죠. 그런 현지 덕분에 저는 쪼그라들었던 어깨를 조금씩 펼 수 있었습니다. 그래, 현지 말이 맞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피해자다. 당당해지자. 법적인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으로서 경찰서에 가서 여러 차례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지는 자신의 모든 일을 제쳐두고 저와 동행해 주었죠. 담당 형사는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따님 같은 며느리 입을 두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현지의 용기 있는 행동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변호사도 선임해야 했습니다. 현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에게 수소문해서 여성 인권과 사기 사건 전문으로 실력 있고 인품 좋기로 소문난 박지연 변호사님을 찾아왔어요. 저희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저희의 이야기를 1시간 넘게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사모님 두 분은 정말 대단하고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건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일을 말해 혹은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묵인하고 넘어가다가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두 분의 용기가 분명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선례가 될 겁니다. 제가 두 분의 싸움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따뜻하고 힘있는 말에 저는 제가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지킨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건이 알려지자 최 실장 일당에게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했던 다른 동네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오기도 했어요. 그들은 저희 덕분에 계약 직전에 사기라는 것을 깨닫고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연신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에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수 쪽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저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이며 며느리인 현지가 재산을 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이간질한 악녀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서류를 읽는 날 저는 분노와 몸열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현지는 묵묵히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아이의 눈에도 분한 눈물이 그런 맺혀 있었죠.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민수가 저지른 죄의 증거들을 몇 번이고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겪어야 했죠.
어떤 날은 악몽을 꾸다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입맛이 없어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지는 제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제가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면 따뜻한 대추차를 끓여다 주었고 제가 식사를 거르면 좋아하는 갈치조림이라도 만들어 억지로 입에 넣어줬습니다. 현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 길고 험난한 싸움을 결코 버텨내지 못했을 겁니다. 폭풍이 핥히고 간 자리는 이토록 아프고 쓰렸지만 그 상처투성이 땅 위에서 저와 현지의 관계는 세상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어요. 길고 지루한 법적 공방과 피를 말리는 재판 준비 과정 끝에 마침 내 첫 정식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아침 저는 밤새 단 한숨도 자주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죄수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과 법정의 차가운 공기가 저를 덮쳐왔기 때문입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사실이 제 발걸음을 보이지 않는 천근만근의 쇠사슬처럼 올감하고 짓눌렀습니다. 현지가 끓여준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겨우 속을 달래고 저희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제 빛으로 보였어요.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곁에서 운전대를 잡은 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손이 병든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손이 너무 차가우세요. 괜찮지 않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정말로 맞는 길인지 모르겠구나. 어미가 돼서 자식을.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팔을 떨고 있는데 현지가 잠시 신호의 차를 세우고 제 손을 마주 잡아 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에 하는 일이죠. 민수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뿐이에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건 그게 세상의 순리예요. 어머님이 마음 약해지시면 안 돼요. 그래야 민수 씨도 자신의 죄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을 거고요. 현지의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에 저는 다시 한번 흩어지려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현지 말이 맞다. 이건 내가 단죄하는 것이 아니, 그 아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사회의 법도가 재어주는 것뿐이다. 법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저희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마이크들이 인정사정 없이 제 얼굴 앞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을 직접 고소하신 심경이 어떠십니까? 며느님, 남편을 고발했는데 후회는 없으신가요? 무례한 질문들이 소음이 되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함께 온 박 변호사님과 현지가 제 양옆에서 저를 단단히 감싸 안고 길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요청합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현지의 날카로운 외침에 기자들이 마지막에 길을 터주었죠. 그 짧은 복도를 통과하는 시간이 제게는 마치 지옥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법정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넓은 법정의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저희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희에게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 앞 피고 인석에는 푸른 죄수복을 입은 아들 민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교도관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이질적이었어요. 굳이 소에서 지내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한 건지 몇 달 사이에 녀석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초라하고 처량한 뒷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저며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은 14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현지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씩 스크린에 띄우며 민수와 최 실장 일당의 범죄 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중 계약서,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계획,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로친내 원하는 대화 내용까지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낱낱이 공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마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어. 저는 차마 스크린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그저 제 무릎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민수의 변호사는 끝까지 민수가 최 실장에게 속은 순진한 아들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극심한 압박감에 잠시 판단력이 흐려졌을 뿐 결코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악의는 없었다고 변론했죠. 심지어 그는 제가 치매기가 있는 노인이며 며느리 이현지가 재산을 노리고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반성 없이 자신의 죄를 회피하고 남에게 덮어 씌우려는 아들의 모습에 깊은 화멸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증인석의 선현진은 조금도 떨지 않고 차분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그날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민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증거를 확보했으며 계약 직전에 그들을 어떻게 막아섰는지. 민수의 변호사가 증인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이 모든 일을 꾸민 거 아닙니까? 라는 모욕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도 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어머님을, 제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변호사님께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게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켰을 뿐입니다. 현지의 당당한 대답에 변호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방청석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죠. 마지막으로 판사가 민수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범법이 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와 아버지가 쌓으신 모든 것을 제가 망쳤습니다. 달게 죄를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연기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 눈물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사기극을 꾸미기 전에 흘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드디어 선고의 시간.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정민수, 피고인 최철민 외의 2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거액의 재산을 편취하려 한 바 그 저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정민수는 피해자인 친모를 상대로 인류를 저버리는 범죄를 주도하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피고인 정민수에게 징역 7년, 피고인 최철민에게 징역 5년을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큰 소리로 오열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그저 굳은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속이 시원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가슴을 수개월 동안 질려오르고 있던 커다란 바위 하나가 콩소리를 내며 조용히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자식을 감옥으로 보낸 어미의 슬픔이 뒤섞인 복잡하고도 씁쓸한 감정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저희는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 민수는 제게 면회를 와달라는 편지를 몇 번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뒤늦은 후회와 자기 연민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지금 어미의 값싼 용서보다 차가운 독방에서
홀로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법적 다툼이 모두 마무리되고 저희에게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죠. 바로 남편이 남긴 그 애몰 단지였던 땅은 이제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주말 현지와 함께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허허벌판을 바라보고 있자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라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곳 볼 때마다 힘든 기억만 떠오르실 텐데 그냥 좋은 값에 팔아버리는 게 속 편할까요? 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땅 쳐다보기도 싫은 땅을 팔아서 멀리 떠나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고민하던 제 머릿속에 문득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가, 이 땅 팔지 말자. 네. 그럼 이 땅은 네 아버님이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고 또 너와 내가 진짜 가족이 되게 해주는 의미 있는 땅이다. 이 땅이 돈 때문에 더러워졌으니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다시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들면 어떻게니? 저는 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 힘으로 작지만 단단한 상가 건물을 하나 짓자고 말이죠. 1층에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쁜 카페를 들이고 위층은 병원이나 아이들을 위한 학원 같은 곳에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수입으로 저와 현지 그리고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탐욕으로 더러워 펴진 이 땅을 우리 모녀의 노력과 희망으로 다시 정화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읽고 싶다는 제 나름의 의지였습니다. 제 제안에 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의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찬성이에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우리 한번 멋지게 해봐요. 그날 이후 저와 현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슬퍼하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든든한 동업자이자 세상에 둘도 없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은행과 구청을 뛰어다니며 대출과 건축 허가를 알아보고 점심이면 건축 사무소에서 젊은 건축가와 설계 도면을 들여다보며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저녁이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했죠. 제 인생에 그토록 평온하고 목적의식으로 가득 찬 행복한 시간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아들의 배신이라는 가장 큰 불행 속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인생 최고의 행복과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몇 달 후 우리의 꿈이 담긴 건물의 첫 삶을 뜨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도 따스했습니다. 그렇게 3번의 가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변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지만 저희 무녀의 삶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리는 정도로 달라졌어요. 아들의 배신으로 얼룩져던 그 황량한 땅 위에는 이제 번듯한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저희는 건물에 소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밝고 예쁘다는 뜻처럼 어두웠던 저희의 과거를 밝히고 새로운 미래를 예쁘게 갖고 나가자는 의미였죠. 소연 빌딩은 어느새 동네의 작은 명물이 되었습니다. 1층에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향긋한 커피 향이 가득한 북카페가 2층에는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피아노 하거리 3층에는 꼼꼼하기로 소문난 여의사 선생님의 가정의학과가 그리고 마지막 4층에는 우리 무녀의 아담한 사무실 겸 쉼터가 자리 잡았답니다. 제 하루는 이제 동네 노인정 화투패를 뒤적이는 대신 이 소연 빌딩에서 시작되고 끝납니다. 아침 일찍 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건물에 도착해
1층 카페에서 간 내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열어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제 밤에 잠은 잘 주무셨고요. 그럼 아주 잘 잤지. 너는 어떠니? 어제 우리 손주 녀석 숙제 봐주느라 늦게까지 깨어있던 것 같던데 저는 생생해요. 아, 어머니. 어제 3층 병원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복도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린다고 교체해야 할 것 같대요. 오늘 관리실에 바로 연락해 둘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새 입자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해 줘야지. 그게 건물주된 도리 아니겠니? 저와 현지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에요. 건물의 대소사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완벽한 사업 파트너이자 서로의 안위를 누구보다 먼저 챙기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죠. 현지는 똑 부러지는 일 처리로 건물의 실무를 도맡아 했고, 저는 넉살 좋은 동네 할머니로서 새 입자들과의 관계를 다독이며 꾸준히를 살폈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꽤 잘 맞았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1층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저는 2층 피아노 학원에서 들려오는 서툰 엘리제를 위하여 연주를 들으며 꾸덕꾸덕 졸고 있었어요. 현지는 4층 사무실에서 다음 달 관리비 정산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제 휴대폰이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현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님, 잠시 4층으로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현지가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가,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그래? 어머님, 이거 방금 우편으로 왔어요. 현지가 내민 것은 법무부에서 온 등기 우편이었어.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아들 민수의 가석방 심사 통지서였습니다. 7년형을 선고받았던 민수가 모 범수로 감형을 받아 한 달 뒤에 사회로 나온다는 내용이었죠. 가석방이라니 벌써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났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민수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었다기보다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고 꺼내보지 않으려 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녀석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니 그 사실이 마치 망치처럼 제 뒤통수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현지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는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면 좋으냐? 그 아이가 우리를 찾아오면 현지도 아무 말이 없었어. 저희의 평화로운 일상에 과거의 망령이 다시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어머니, 민수 씨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또 무슨 짓을 할지 혹시라도 아심을 품고 어머님이나 아이들을 해포지라도 하면 어떡해요? 현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현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아이, 그럴 위에는 못 된다. 하지만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러 올 수는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나줘야 할까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가 함께 일군 소형 빌딩이 어둠 속에서 은은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저 불빛을 보기 위해, 이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버텨왔던가. 아니, 만나주지 말자. 우리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니, 해줘도 안 돼. 그 아이의 인생은 이제 그 아이의 몫이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 된. 제 단호한 말에 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민수가 찾아오더라도 절대 만나주지 않기로 철저히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 하지만 마음을 정한 것과는 별개로
한 달이라는 시간은 불안과 긴장 속에서 흘러갔어. 그리고 마침내 민수가 가석방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초겨울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날이 유난히 흐렸어요. 저는 1층 카페 창가에 앉아 뜨거운 생강차를 마시며 궂은 날씨에 시크거리는 무릎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 시선이 무심코 향한 길 건너편에 한 남자가 우두커니 서서 저희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날고해진 점퍼에 푹 눌러쓴 모자,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였어요. 몇 년의 세월은 그 아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 한때는 번지르르한 기름기가 흘렸던 모습은 온데가 되었고 고생했지 든 한 중년 남자의 고단한 어깨 많이 그곳에 서 있었죠. 민수는 한참 동안 미동도 없이 저희 건물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앗아간 그 당 위에 자신 없이도 너무나 번듯하게 세워진 건물, 그리고 그 건물 1층에서 평화롭게 차를 마시고 있는 늙은 어머니를 심장이 다시 쿵쿵거리기 시작했어. 그가 길을 건너올까, 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올까, 바로 그때 2층 학원을 다녀오던 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밖에 오래 계셔서 추우시겠어요. 이거라도 두르세요. 현지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길 건너편에 서 있는 민수도 저희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자신을 감옥에 보낸 어머니와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모녀처럼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자신은 결국 길 수 없는 완벽하게 견고한 그들의 세상을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수는 저희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한번 꾸벅 숙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인사도 아쉬움을 표하는 인사도 아니었어요. 그저 모든 것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패자의 마지막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몸을 돌려 정처 없이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그가 사라진 길모퉁이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현지가 제 어깨를 잡으면 물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현지를 돌아보며 제 평생 가장 편안하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 괜찮고 말고 이제 정말로 다 끝났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요란한 복수도 눈물의 화해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완벽한 마침표였어요. 저는 현지와 함께 저희의 희망이 담긴 소연 빌딩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건물의 유리창에 부딪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제게 안겨준 지독한 시련,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얻게 된 진짜 내 딸과 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 그것이 아말로 남편이 제게 남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유산이었어요.